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연예가 대개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10월 12일입니다. 주가가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이슈들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들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료방 누구나 다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 구독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 반드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무료방에서 종목들 좀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도 제가 종목들을 계속 안내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오늘 1시 40분에 유신이라는 기업,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들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거든요. 오후 1시 40분에 금일입니다. 이 10월 12일 보이시죠? 10월 12일. 10월 12일. 자, 유신 좀 말씀을 드리면은 1시 40분 경이었습니다. 1시 40분 경. 이때쯤인데 1시 40분 경에 이 종목을 안내를 드리고 난 다음에 2시 중순부터 2시 반쯤부터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3%가량 13%가량 수익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들 보여줬고 상한가까지 13%가량 정도 이 13% 정도 수준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좀 안내를 드렸던 캠시스입니다. 캠시스. 내용들 보면 여기 10월 11일 나와 있고 시간은 1시입니다. 1시, 오후 1시. 오후 1시 캠시스 어제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캠시스 오늘 26%가량, 26%가량, 이날 11일에 안내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급등, 26%가량 급등을 하고 14% 상승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듯 최대한 단기적인 종목들,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구독 한 번씩 꼭 해주시고, 댓글,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캠시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경제방송에 출연을 하면서도 캠시스 안내 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고가 기준에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30% 가까이 2차 목표가 2,500원을 넘어서는 그런 수익 상승 흐름들 좀 보였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일단은 추세적인 반등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 먼저 좀 짚고 가도록 할게요. 자, 실적 2분기 당기 순위 두산 밥켓이었습니다. 두산 밥켓의 파생상품 손실들이 반영이 되면서 당시 이전에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뭐 주가 연계 수합이죠. 약간 이런 파생 상품으로 손실이 좀 커졌다 보니까 매출은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증가됐는데 단기 손실로 기록을 했습니다. 손실이 나면서 1분기 지배주 순이익이 적자가 났고 2분기에도 적자가 나고 있었던 이런 상황들인데 3분기 실적은 매출이랑 영업이익이랑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적자는 안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두산 밥켓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환수익에 대한 기대감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산이 있고 에너빌리티가 있고 어, 에너빌리티 있고 여기 그 퓨어셀이랑 밥캣이 있습니다. 연계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고 퓨어셀은 아직까지 흑자가 좀 성장하는 게 좀 애매한 상황들이니까 실적의 캐시카우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 사업에 대한 시너지는 날 것 같은데 캐시카우 역할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연말부터 좀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연계 실적으로 얼마나 반영될지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좀 미미한 수준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밥켓 같은 경우에서는 해외 판매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북미라고 할 수 있겠죠. 북미의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달러가 올라가면서 킹달러가 되면서 환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 플러스 알파로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은 상태니까 실질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좀 변수가 있는 게 이전의 상황들이 꽤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계속 이제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외환 상품들이 좀 많습니다. 부채라든가 외환 부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아무래도 킹달러가 되면서 좀 이자 부담이 좀 증가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자 부담이 좀 증가됐긴 하겠지만 암만 그래도 적자가 날 수준으로 이자가 좀 부담이 될까, 적자가 날 정도로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이 내용들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미국 1위에 오른 한국의 회사 달러 잭팟, 이 두산 밥캣입니다. 밥캣. 밥캣 이거 로고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두산 밥캣은 2007년도 5조 가량에 들어서 인수를 했고, 두산 밥캣이 미국 북미 쪽으로 미국 1위 건설 기계 업체입니다. 기계 업체. 이거 제품들이죠. 소형 기계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서는, 자, 여기 미국 매출이 비중이 높은 만큼 달러를 받는 거래가 많고 월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만큼 원화로 환산한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 달러 강세의 효과에 힘입어 두산마켓의 올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53% 정도 늘어난 3조 가량으로 거뒀고 영업이익도 61% 늘어난 5천억 원을 올렸다. 2분기 1200원, 1300원 선에서 움직인 환율이 3분기 1400원대 돌파한 만큼 실적이 좀 더 불어날 수 있다. 근데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달러 강세가 반갑진 않다. 자, 달러가 뜀박질을 할수록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되는 외화 환산 손실이 좀 커지기 때문인데, 상반기 별도 기준 외화 환산 손실이 1641억 원 수준으로 작년 297억 원보다 5배 이상 늘어났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통화 선물을 비롯해 파생상품 손실을 온 상반기에 2,541억 원에 달했는데 작년보다 194%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달러 강세, 파생상품 손실이 불거지면서 올 상반기에는 1135억 원. 약간 이거는 두산마켓의 그 주가 연계 스와프를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135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외환 환산 손실에 들어가진 않아요. 두산밥켓의 주가에 기인을 한 거죠. 두산밥켓. 두산마켓의 주가 스와프, RPS에 좀 기인을 하면서 이전에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설정을 해놨는데 올라갔어야 수익이 나는 구조였는데 오히려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이 차익만큼 손실이 좀 발생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이 이전만큼 다 이제 들어가진 않을 것 같으면서 손실이 1135억 원, 이건 이제 두산마켓의 RPS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이제 일회성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3분기에는 반영이 안 되는 실적,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적자는 안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여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켓, 이게 11월 11일 기사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들의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켓이 성장을 주도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자, 여기 내용들 보시면은, 자, 뭐 BG 쪽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있고, 자, 여기 두산 바켓 있고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코멘트가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바켓이 이끌고 자체 사업이 뒤를 받치면서 성장을 좀 이어갈 것이다 라는 관측이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성장하는 모습들, 이 두산 바켓이네요. 성장하는 모습들을 일단은 뭐 보여줄 거다. 매출도 증가됐었고 영업이익도 증가가 됐으니까 2천억 원 나왔던 것보다 일회성 비용들 이런 것들 제외하고도 이 영업이익은 일단 증가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산이 고르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자, 이런 기사도 있는데 두산 계열사들 희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두산마켓과 달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달러 강세가 반갑지가 않다. 외화 환산 손실과 파생상품 손실, 이건 두산마켓이니까 이거는 이제 제외하도록 하고, 자, 외화 부채, 환해지, 위험 회피 덕분에 외화 손실폭이 드러난 것보다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관계자가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밥켓이 3분기에 외화 손실 폭이 좀 우려가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하면은 3분기 실적이 잘 나와주고 생각보다 그렇게 드러난 것보다는 크진 않다라고 하니까 흑자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좀 흑자가 좀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산 밥캣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달러 영향들 상호간에 조금 희비는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니뭐니 해도 원전 수주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 자, 이제 이거 내용들 보면은 체코엔 차, 폴란드엔 방산 있잖아요. 맞춤 패키지로 K 원전 수출을 한다 나와 있는데 우리 10월 말에 폴란드가 원전 우선 사업자를 10월 초에 이달 초에 결정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얘기는 좀 없는 상태예요. 여기 보면은 원전 막판 수주 전 4달 우선 협상자 발표를 한다라는 기사가 9월 달쯤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자, 안나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은 10월 초에 계약자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폴란드 정부가 입찰을 서두르면서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EDF 영국 국영 원전 회사 분주해졌다. 이건 미국이고 이 프랑스죠. 자,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미국과 프랑스가 이제 물밑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일단 이런 상태에다가 10월 초에 계약자를 발표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상태고 이제 또 사우디 방한이 빠르면 10월 말 늦으면 11월 이렇게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외교 차관보 이 장관께서 외교부 차관보가 여기서 사우디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11월이나 10월 말에 있을 방한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여기서 지난달 27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죠. 총리가 임명된 것을 축하를 하고 총리입니다. 총리. 자, 여기에서 사우디 비전 2030 중점으로 협력국 중 하나로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상황들인데 자, 이게 이전에 오펙에서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배경이 좀 있더라고요. 이걸 좀 기사들을 보니까 저도 좀 이해가 됐었는데 지금 빈산말 왕세자가 실권자입니다. 실권자인데 이전에 바이든이 방한하면서 야 인플레이션 부담되니까 원유 좀 증산 좀 해줘라. 공급을 늘려야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요. 시장의 수요보다 공급을 많이 늘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니네 좀 증산 좀 해줘 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바이든이 뭐 숙여가면서 좀 요구를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50만 배럴 증산을 계획을 했는데 10만 배럴 증산으로 목표치를 좀 낮췄다. 예상보다 그 바이든도 살짝 좀 당황했죠. 여기서 뭐 어떤 뭐 카슈크지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대화를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입방정 좀 잘못 털어가지고 50만 배를 증산하려고 했는데 입방정 잘못 털어가지고 빈산말 왕세자의 지시로 10만 배럴 증산의 목표를 낮췄다라고 10만 배럴로 입방정만 조금 안 떨었으면 50만 배럴은 유가 지금 다 떨어져 있을 건데 오히려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은 나비 효과라고 하죠. 그리고 이 10만 배럴을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오펙 플러스에서 러시아가 포함된 산유국가 이제 하여튼 뭐 러시아가 포함된 오펙 플러스에서 러시아 편을 들어버립니다. 결과가 나온 5일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군 열받아가지고 1000만 배럴 부측분을 시장에 뿌려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유가 상승을 지금 제한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막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런 상황들인데 이 바이든의 입방정 이게 또 미국과 사우디 간의 이 조금 동맹이 조금 좀 일그러지게 되면서 한국 입장에서 우리도 지금 눈치를 계속 살살 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들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방안이 사우디까지 방안이 되면서 방안을 하면서 논의할 게 네옴시티고 그 다음에 원전입니다. 원전.
자, 오늘 유신 제가 알려드렸다라고 했는데 유신 1시 40분쯤부터 알려드리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1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유신도 올라갔던 게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들, 사우디 방한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됐었던 게 좀 있었던 것들. 일단 사우디 원전도 그렇지만 폴란드 원전도 사업자를 좀 공개를 한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것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원전 사업 부활 신호탄 우리 웨스팅하우스 누가 인수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최대 화두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매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한테만 매각을 안 하면 돼. 프랑스한테만. 프랑스한테 매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프랑스가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되면서 투주전에서 한국이 좀 밀릴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았던 상황들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인수를 하진 못했어요.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들인데, 좀 이거를 좀 인수를 했다면 금액이 좀 크긴 크더라고요. 예전에 뭐 30조 얘기가 있었는데 약 11조 원 수준에서 컨소시엄에 매각이 됐다.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다. 자, 브루필드 재생가능 그리고 카메코가 49% 51% 각각 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캐나다는 원전 입찰 국가는 아닙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프랑스한테 가진 않았어요. 그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웨스팅하우스도 매각이 좀 진행이 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한국의 삼축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원전의 수주를 누가 받느냐, 결국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추후에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계속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은 첫 번째 실적이고 두 번째 원전 수주, 그런 기대감들이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타이밍에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때, 실적 반영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했잖아요. 원전에 우리가 수주 받았네, 우리 내가 지어줄게 해가지고 내일 뚝딱뚝딱 해가지고 한 달 건설해가지고 뭐 1년 건설해가지고 끝 너네 사용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매출에 반영되는 게 이번에 받으면 적어도 이제 2023년도 후반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하는 게 2023년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에 반영되는 그런 시차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수주를 받았을 때 주가가 이런 것들을 기대감들이 반영을 시키면서 슈팅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들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무료방에서도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또 오늘은 CPI 물가지수 발표 전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런 영향들, 어떤 영향들이 있었고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이 제 생각들인지 좀 계속 설명을 좀 드리면서 뉴스들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좀 흐름도 파악하기 좋고 종목들도 무료로 받고, 이런 분석들 내용들도 제가 안내 드리는 제가 작성한 그런 내용들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유용한 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누구나 입장 가능하니까 보셔가지고 여기에 입장을 해주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에 함께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입장하시기 전에 구독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구독해주시고 입장해주시면은 제가 이런 거기에 대한 이제 보답으로 힘든 장 함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종목들도 안내드리고 하겠다라는 것들 참고해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